박선영은 여전히 그 산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강원도 깊숙한 곳, 지도에서도 몇 번을 확대해야 겨우 이름이 보이는 작은 마을. 겨울이면 눈이 먼저 오고, 봄은 늘 남들보다 늦게 오는 곳이었다. 산은 높지 않았지만 길은 험했고, 버스는 하루에 4번밖에 다니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남은 집들은 대부분 불이 꺼진 채로 계절을 넘겼다. 선영은 그곳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45. 결혼도, 자식도 없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잠시 일한 적도 있었지만, 그 기억은 마치 남의 삶처럼 멀어져 있었다. 29살 되던 해,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선영은 모든 것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알츠하이머와 근육 위축이 동시에 찾아온 병이었다. 어머니는 점점 말을 잃었고, 걷지 못했고, 결국 선영의 이름조차 잊어갔다. 그 후로 15년, 선영의 시간은 늘 어머니의 시간에 맞춰 흘러갔다. 약 먹일 시간, 몸을 닦아줄 시간, 잠들지 못해 뒤척이는 밤, 친구들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고, 연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효녀라 했고, 누군가는 인생을 버렸다고 했다. 선영 자신은 그중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냥 떠날 수 없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홀가분하지 않냐?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엇이 홀가분하다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누워있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벽에 기대 놓은 낡은 지팡이,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리된 약통들, 아직도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불. 그것들은 선영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선영은 마을 입구에 작은 칼국수 집을 열었다. 간판도 변변치 않은 가게였다. 손님용 테이블은 5개뿐, 점심시간이 지나면 가게 안은 금세 조용해졌다. 그래도 선영은 매일같이 국수를 밀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고, 반죽을 치대고, 면을 썰었다.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만 마음이 잠잠해졌다. 낮에는 가게, 저녁이면 다시 산골집. 그 단순한 동선이 선영의 하루였다. 그날은 어머니 기일이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눈이 내릴 거라 했다.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렸다. 가게 앞에 잠시 멈춰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첫눈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 속까지 시린 공기가 들어왔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부엌 선반에서 과일 몇 개와 막걸리 한 병을 꺼냈다. 보자기에 싸서 등에 메고 집 뒤편 산길로 향했다. 어머니의 산소는 집에서 걸어서 30분쯤 올라가야 했다. 눈은 점점 굵어졌다.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났다. 선영은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15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잊고 지냈다.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봉분 위에는 이미 눈이 얇게 쌓여 있었다. 선영은 장갑을 벗고 손으로 눈을 털어냈다. 차가운 감각이 손끝을 찔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앉아 보자기를 풀었다. 엄마, 나 왔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선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얀 숨만 허공에 흩어졌다. 눈와 올해도 말을 꺼내자 그제야 가슴에 쌓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가게 이야기를 했다.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넓고 춥다는 말도 삼켰다.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괜찮은 딸이고 싶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다. 선영은 과일을 정리하고 막걸리를 한 잔 따라 봉분 앞에 놓았다. 이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낮고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아주 약한, 끊어질 듯한 울음소리였다. 선영은 온몸이 굳었다. 귀를 기울이자 소리는 봉분에서 몇 걸음 떨어진 바위 아래쪽에서 들려왔다. 눈에 반쯤 묻힌 무언가가 보였다. 선영은 숨을 삼키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미끄러운 눈길에 발이 헛디뎌졌지만 넘어질 수는 없었다. 바위 아래에는 포대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선영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들쳐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다. 갓난아기였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입을 벌린 채 기침하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눈송이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가야.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이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대로 두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포대기를 더 펼치려는 순간 그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떨어졌다. 별 모양의 목걸이였다. 중앙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H. 그리고 접힌 쪽지 한 장. 선영은 쪽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짧은 문장이었다. 글씨는 급하게 쓰인 듯 삐뚤었고 마지막 획은 번져 있었다. 눈물 자국 같았다. 선영은 주변을 둘러봤다. 눈 덮인 산길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발자국도 인기척도 없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다. 아이의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선영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다. 자신의 체온을 전하려고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이 옷 위로도 차갑게 느껴졌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에게인지 자신에게인지. 선영은 이를 악물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눈은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 그날 눈 내리는 산속에서 선영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아직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디까지 데려갈지,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박선영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눈은 이미 발목을 넘었고 어둠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앉고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배 깊숙이 파고들었다. 품에 안은 아이의 무게는 가볍기만 했지만 그 가벼움이 오히려 두려웠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너무 희미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거의 울지 않았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선영은 그 미세한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 번이라도 그 떨림이 멈출까봐, 한 번이라도 숨이 끊길까봐 조금만 버텨 말을 내뱉는 순간 목이 메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듯 중얼거렸다. 아이에게도, 눈보라에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도. 집이 보였을 때 선영은 거의 달리다시피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찬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선영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아궁이 앞으로 향했다. 장작을 넣고 성냥을 그었다. 불이 붙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선영은 그 앞에 웅크린 채 아이를 감쌌다. 포대기를 벗기자 아이의 작은 몸이 드러났다. 피부는 창백했고 손발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선영은 숨을 삼키며 아이의 가슴을 살폈다.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괜찮아. 불이 있어. 선영은 젖은 옷을 벗겨내고 마른 이불로 아이를 감쌌다. 자신의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아이의 발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냉기가 너무 차가워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선영은 입김을 불어넣으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이 기도가 되는 것처럼. 잠시 후 선영은 부엌으로 향했다. 쌀을 씻었다. 물에 닿은 손이 얼얼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넣어 아주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다. 가스 불이 켜지며 파란 불꽃이 흔들렸다. 고요한 집안에 물 끓는 소리만이 퍼졌다. 미음이 끓는 동안에도 선영은 몇 번이나 아이에게 돌아왔다. 이마를 짚어보고 숨소리를 듣고 가슴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체온계도 약도 없었다. 이 산골 마을에는 밤에 갈 수 있는 병원도 없었다. 미음이 완성되자 선영은 작은 그릇에 덜어 김을 식혔다. 숟가락 끝에 조금 묻혀 아이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대었다.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삼키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선영은 조금씩 반복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밖에서는 눈이 쉼없이 내렸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그날 밤, 선영은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게 장작을 넣고 1시간마다 아이를 확인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잦아들었고 숨은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다. 새벽녘, 선영은 아이의 입술에 아주 희미한 붉은 기운이 도는 것을 발견했다. 손끝으로 전해지던 냉기도 조금 누그러졌다. 그제야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팔과 다리가 떨렸다. 살았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내 울지는 않았다. 그럴 힘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다. 날이 밝았다. 눈은 그쳤고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선영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속눈썹이 길었고 뺨은 작고 둥글었다. 아직 이름도 없는 생명. 누군가의 손에서 놓여 이곳까지 흘러온 아이. 그때 아이의 입가가 아주 잠깐 움직였다. 웃음인지 경련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선영은 그 미세한 변화에 숨을 멈췄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선영은 아이 옆에 놓아두었던 쪽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느껴졌다. 선영은 쪽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내가 살렸어야 하는 건 너였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쩌면 이 아이가 자신을 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선영의 삶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을 뿐이었다. 선영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미 어젯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부터였는지도 모른다. 이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적어도 지금은.
그날 오전, 선영은 마을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아이를 발견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갓난아이가 감기에 걸린 것 같고 말했다. 보건소 직원은 상황을 묻다 말고 이런 날씨에 병원까지 데려오기 힘들겠다고 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선영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할 수 없었다. 지금은 아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는 조금씩 힘을 되찾았다. 울음소리가 커졌고 손발을 움직였다. 밤이면 이유 없이 울기도 했다. 선영은 서툰 손길로 아이를 안아 달랬다. 어머니를 돌보며 배운 인내와 반복이 이제는 이 작은 생명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밤, 선영은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섰다. 밖에는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별이 드물게 보였다. 이름이 있어야겠지,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잠든 얼굴은 평온했다.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다. 하늘이 도와준 거야. 사람이 아니라. 선영은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하늘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입에 잘 붙었다. 박하늘, 그 순간 선영은 자신이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눈 속에서 시작된 이 인연이 얼마나 멀리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집 안에서는 따뜻한 숨이 두 개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영은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조금 더 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책임이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잊고 있었던 희미한 희망이었다. 박하늘이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는 서서히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영이 가끔 안고 다니는 아이를 본 사람들이 조카냐고 묻는 정도였다. 선영은 그때마다 짧게 웃으며 아는 사람 라고만 답했다. 더 묻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마을에서는 남의 사정을 캐묻지 않는 것이 오래된 규칙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질문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가 아직도 있네? 부모는 언제 데리러 온대? 선영은 대답을 미뤘다. 대답을 하는 순간 거짓이 시작될 것 같다. 그 거짓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돌렸다. 하늘은 빠르게 자랐다. 울음은 건강했고 젖을 먹는 힘도 점점 세졌다. 선영은 새벽마다 몇 번씩 깨서 아이를 확인했다. 숨이 고르게 오르내리는지, 손발이 따뜻한지.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솟아올랐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국수집에도 하늘을 데려가기 시작했다. 가게 한쪽에 작은 요를 깔고 바구니를 놓았다. 기저귀와 물티슈, 분유병을 담아두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익숙해졌다. 아이고, 애가 참 얌전하네. 이 집 국수도 좋지만 애 덕분에 더 정이 가네. 선영은 대답 대신 국수를 더 정성껏 말았다. 아이를 가게에 데려오는 것이 맞는 일인지 매번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늘 같았다. 집에 혼자 두고 올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은 계산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하늘이 요 위에서 작은 손을 움직이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손짓이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선영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어머니도 병이 깊어지기 전 종종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곤 했다.
닮았네 말로 내뱉고 나서야 선영은 자신이 무엇을 비교했는지 깨달았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늘은 어머니를 닮지 않았다. 자신을 닮지도 않았다. 이 아이는 분명 다른 누군가의 삶에서 왔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잠을 설쳤다. 하늘이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을까? 그때가 오면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선영을 잠들지 못하게 했다. 며칠 뒤 마을에 외지인이 나타났다. 젊은 남자였다. 검은 패딩을 입고 산길을 서성였다.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선영에게 다가왔다. 여기 아이 데리고 계신 분 맞죠? 선영의 손이 굳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듯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를 찾고 있다는 분이 계셔서요. 그 한마디에 선영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귀가 먹먹해졌다. 하늘이 요 위에서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선영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근처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혹시 여기엔 그런 아이 없어요. 말이 너무 빨리 나왔다. 선영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괜한 오해였나 보네요. 남자가 가게를 나간 뒤 선영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늘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선영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작은 몸이 그녀의 품에 안겼다. 괜찮아. 아이를 달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날 밤 선영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자각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놓치고 싶지 않아서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집으로 찾아왔다. 선영은 문 앞에서 그를 마주했다. 이장은 말없이 하늘을 힐끗 보았다. 선영아. 내 아이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선영은 잠시 침묵했다. 하늘은 선영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느껴졌다. 제가 키울게요. 말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출생신고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장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한참 동안 선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쉽지 않을 거다.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이장이 돌아간 뒤 선영은 하늘을 눕히고 혼자 마루에 앉았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산 너머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 순간 선영은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만약 아이의 부모가 나타난다면 자신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또다시 거짓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사실이 두려웠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선영은 하늘의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를 다시 꺼내 보았다. H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장신구가 아이를 찾는 단서일지도 모른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걸이를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다. 미안해. 아이에게 속삭였다. 무엇이 미안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아이의 삶에 자신이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날 밤 선영은 꿈을 꾸었다. 눈 내리는 산길에서 누군가 아이를 안고 뛰어가고 있었다.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 사람이 울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선영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늘은 그녀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선영은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 손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선영의 가슴을 꽉 채웠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선택과 갈등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박하늘이 3살이 되었을 무렵 선영의 하루는 더 이상 혼자만의 리듬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침이면 하늘이 먼저 깼다. 작은 손으로 선영의 얼굴을 더듬으며 엄마라고 불렀다. 그 한 단어가 선영의 잠을 깨웠고 동시에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부정하지도 바로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저 아이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하늘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선영을 엄마라고 불렀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국수집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아이 덕분에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하늘은 가게 한쪽 평상에 앉아 손님들을 구경했다. 딸랑이 대신 나무젓가락을 쥐고 테이블 위에 놓인 숫자들이 적힌 계산기를 두드렸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영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늘은 숫자를 오래 들여다봤다. 아무 설명도 듣지 않았는데 버튼을 누르고 결과가 바뀌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다. 한 번은 계산기를 뒤집어 놓고도 숫자를 맞췄다. 이거 뭐야? 선영이 물으면 하늘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여기랑 여기 더한 거. 말은 어눌했지만 가리키는 손가락은 정확했다. 선영은 웃어넘겼다. 아이는 원래 빠르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어느 날 국수집에 단골 손님 하나가 들어왔다. 윤준호였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국수를 기다리며 윤준호는 평상에 앉아있는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젓가락 6개를 두 줄로 가지런히 놓고 있었다. 잠시 후 하나를 더 가져와 옆에 두었다. 왜 하나 더 놓았어? 윤준호가 물었다. 하늘은 고개를 들고 그를 보았다. 엄마 윤준호는 웃었다. 그리고 장난삼아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 몇 개야? 하늘은 잠시 젓가락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7개. 망설임이 없었다. 윤준호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그는 테이블 위에 냅킨을 펼치고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3개씩 2줄이었다. 이건 하늘은 그림을 보더니 바로 말했다. 6. 윤준호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 표정에는 놀람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는 선영을 바라봤다. 혹시 따로 가르치시는 거 있으세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집에 계산기 하나 있는 게 전부예요. 윤준호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아이는 이미 관심을 잃은 듯 다른 젓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윤준호는 가게에 더 자주 들렀다. 국수를 먹고 하늘과 숫자 놀이를 했다. 선영은 불편함과 고마움 사이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 하늘을 유심히 본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동시에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느낌도 들었다. 어느 저녁, 장사를 마친 뒤 선영은 윤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 많이 다른가요? 윤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빠릅니다. 또렷하고요. 그냥 영리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선영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윤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선영은 더 묻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를 듣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선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다. 엄마. 응, 나 국수 가게 좋아. 선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 여기 숫자 많아. 그 말에 선영은 걸음을 멈췄다. 하늘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이 선영을 두렵게 했다. 이 아이가 이 작은 마을, 이 작은 가게에만 머물 아이가 아니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날 밤, 선영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목걸이를 다시 꺼냈다. 별 모양, H라는 글자. 그동안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누군가 이 아이를 찾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하늘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은 그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다. 선영은 목걸이를 쥔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알 수 없게 되었다. 아이의 미래를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을 파고들었다. 방 안에서 하늘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고 평온한 숨소리였다. 선영은 조용히 방문을 열어 아이를 바라봤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빨리 크지 마, 선영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닿을 곳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늘은 이미 자신만의 속도로 자라고 있었고 그 속도는 선영이 따라가기엔 점점 벅차지고 있었다. 그 밤, 산골 마을은 고요했지만 선영의 마음 속에서는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놓아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조용히 맞부딪히고 있었다. 박하늘이 5살이 되었을 때 마을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마을 입구, 선영의 국수집 맞은편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붉은 글씨로 적힌 프랜차이즈 고기국수 전문점이었다. 공사는 일주일 넘게 이어졌고 전동 드릴 소리와 망치 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선영은 가게 문을 열어놓은 채 그 소음을 들으며 국수를 말았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가게가 문을 연 첫날, 젊은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유리문 너머로 번쩍이는 내부, 깔끔한 테이블, 할인 현수막. 가격은 선영의 가게보다 1,000원이 쌌다. 며칠 지나지 않아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났다. 점심시간에도 빈 테이블이 생겼고 단골 몇 명은 한번 가보려고 라며 발길을 돌렸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물 맛이 변한 것도 아니고 재료를 아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만이 마음을 짓눌렀다. 하늘은 평상에 앉아 맞은편 가게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손님들이 들어갈 때의 표정, 나올 때의 표정.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나왔다. 하늘은 말없이 그 장면들을 눈에 담았다. 그날 저녁,
산골집에서 선영은 김치말이 국수를 만들어 주었다. 묵은지를 잘게 썰어 넣고 동치미 국물을 부어 얼음을 띄웠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은 한 젓가락을 먹고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선영은 웃으며 말했다. 집에서나 먹는 거야. 하늘은 국수를 다시 한번 크게 먹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밖에서 파는 거보다 맛있어. 그 말이 선영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며칠 후, 하늘은 가게에서 갑자기 말했다. 엄마. 왜? 건너편은 고기국수잖아. 응, 사람들 나올 때 얼굴이 별로야. 선영은 하늘을 바라봤다. 왜 그렇게 생각해? 느끼해서. 물 많이 마셔. 아이의 말치고는 너무 정확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 뭘? 시원한 거.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늘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가게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버티는 일인지, 아니면 변해야 하는 일인지. 다음 날, 선영은 결심했다. 여름 한정 메뉴로 김치말이 국수를 내놓기로 했다. 메뉴판 한쪽에 작게 적었다. 하늘 추천.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김치와 동치미 국물은 그대로 남았고, 선영은 하루가 끝날 때마다 그것들을 버렸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선영이 국물을 버리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열흘쯤 지났을 때 젊은 여자 손님 하나가 김치말이 국수를 주문했다. 첫 입을 먹더니 눈이 커졌다. 이거 진짜 시원하네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프랜차이즈 말고 여기. 사진 속 국수는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틀 뒤부터 손님이 늘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다. 선영은 정신없이 국수를 말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그날만큼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하늘은 평상에 앉아 손님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20그릇 넘을 거야. 정말로 그날 국수는 20그릇이 넘게 팔렸다. 가게는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하늘의 예측은 점점 정확해졌고 계산은 점점 빨라졌다. 윤준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아이, 학교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학교라는 단어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학교는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추적을 낳는다. 하늘의 존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선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다. 그 무렵, 윤준호는 하늘의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를 보았다. 초록빛 H 이니셜이 빛났다.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선영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냥 오래된 거예요. 윤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가게에 와서도 말을 아꼈다. 선영은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다.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날 밤, 선영은 서랍을 열어 목걸이를 다시 넣으며 중얼거렸다. 조용히만 있어줘. 하늘은 잠든 채였다.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선영은 그 손을 살며시 덮어주었다. 가게는 다시 북적였고 삶은 안정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선영은 직감하고 있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늘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고
세상은 그런 아이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세상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하늘의 과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박하늘이 6살이 되던 해, 선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아이를 인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보냈다. 하늘 또래 아이들이 하나둘 교복 비슷한 원복을 입고 등원하는 모습을 보며 선영은 애써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하늘은 달랐다. 아이는 이미 글자를 읽고 있었고 숫자는 스스로 규칙을 찾아냈다. 더 이상 집과 국수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다. 윤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치원 정도는 다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영은 그 말이 결국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기록이 남잖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다. 윤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도 이 아이는 숨기기엔 너무 커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선영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하늘은 옆에서 평온하게 숨 쉬고 있었다. 선영은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지키는 것과 가두는 것의 경계는 어디일까? 결국 선영은 유치원 입학을 결정했다.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출생신고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늦게 처리했다. 서류를 내미는 순간 손이 떨렸다. 종이에 적힌 이름, 박하늘. 그 이름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유치원 첫날, 하늘은 선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나 혼자 가도 돼. 하늘이 말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같이 가. 하지만 아이는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듯 조용히 숨을 고르며 교실로 들어갔다. 선영은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담임 교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하늘이가 좀 특별해요.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떤 점이요? 수업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질문하면 정확하게 답해요. 숫자 놀이 시간에는 아이들끼리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결과만 말하고요. 선영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었다. 그냥 빠른 아이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하늘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왔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선영은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졌다. 아이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그 세계는 선영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윤준호와 국수집 문을 닫은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늘은 안쪽 방에서 혼자 블록을 쌓고 있었다. 선영은 아이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만약 친부모가 나타나면요. 그 질문은 오랫동안 삼켜왔던 것이었다. 윤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다. 그땐 법적으로는 그쪽 권리가 우선이겠죠. 선영의 손이 굳었다. 그럼 전혀? 선영 씨는 키운 사람이죠.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너무 잔인했다. 그 순간 방문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블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멈췄다. 하늘아, 선영이 부르자 아이가 천천히 나왔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물 마시러 나왔어. 그 말뿐이었다. 선영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아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선영은 알지 못했다. 그 짧은 대화의 일부가 아이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는 것을. 그날 밤,
하늘은 잠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친부모라는 단어, 키운 사람이라는 말, 모든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엄마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사실이 엄마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 하늘은 결심했다. 모르는 척하기로. 알면서도 모르는 아이로 남기로. 며칠 후, 윤준호는 다시 한번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이가 왼손으로 연필을 쥐고 있었다. 숫자를 적는 방식, 생각하는 속도. 그리고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사진이 있었다. 왼손잡이였고, 수학을 사랑했고, 웃을 때 입꼬리가 비슷하게 올라가던 사람. 이름은 한현우였다. 윤준호는 사진 속 얼굴과 하늘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초록빛 H 이니셜. 사라졌던 친구. 그리고 이 아이. 그날 밤, 윤준호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다. 결국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은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밤, 선영은 하늘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선영은 아이의 숨결을 느끼며 속삭였다. 엄마는 내 편이야. 하늘은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엄마 편이야. 그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지 그때의 하늘은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문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박하늘이 7살이 되던 해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늘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은 뒤 평상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숫자가 화면에 뜨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해서 바라보다가 갑자기 계산기를 뒤집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무슨 일 있어? 하늘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선영은 알 수 있었다. 아이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여 있다는 것을. 억지로 묻지 않았다. 대신 하늘 옆에 앉아 국수 반죽을 치대는 소리를 냈다. 집 안에는 그 소리만이 천천히 퍼졌다. 그날 밤, 하늘은 선영의 품에 안긴 채 잠들었다. 숨결은 고르고 평온했지만 잠든 얼굴에는 긴장이 남아 있었다. 선영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고. 며칠 뒤, 윤준호는 국수집에 들어서자마자 하늘의 목을 바라보았다. 별 모양 목걸이가 옷 밖으로 살짝 드러나 있었다. 초록빛 H 이니셜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었다. 윤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늘아,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응? 그 목걸이 항상 하고 다니네. 하늘은 무심하게 말했다. 엄마가 그러래. 선영은 그 대화를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윤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가게에 와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보다 오래, 이전보다 깊게. 그날 밤, 윤준호는 결국 결심했다. 오래된 연락처를 꺼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어느 순간부터 끊어졌던 번호였다. 한현우.
몇 번이나 번호를 입력했다가 지웠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받지 않으면 그만두려 했다. 하지만 6번째 신호음이 끝날 즈음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윤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야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 목소리가 낮아졌다. 윤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너 혹시 아이 있냐?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멎는 듯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윤준호는 이미 답을 느끼고 있었다. 왜 그런 걸 묻냐?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윤준호는 천천히 말했다. 너랑 닮은 아이를 봤어. 너무 많이.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윤준호는 목걸이에 대해, 왼손잡이에 대해, 숫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말했다. 모든 말을 끝냈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디야? 현우가 낮게 물었다. 강원도 산골이야. 작은 국수집. 다시 침묵. 그 침묵은 이번에는 더 무거웠다. 주소 보내. 짧은 말이었다. 윤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자신이 무슨 일을 시작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한현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태성그룹의 젊은 부회장이었다. 39의 나이에 이미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 통화는 그 어떤 사업 결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현우는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여자였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이 담겨 있었다. 은희. 그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은 정확히 7해 전 겨울이었다. 현우는 그날을 떠올렸다. 어머니와 크게 다툰 날, 정략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날,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헤어지던 순간 뭔가 말하려다 끝내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그가 할 수 있었던 말은 그것뿐이었다. 며칠 뒤, 현우는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운전석에는 기사, 뒷좌석에는 현우 혼자였다. 윤준호가 보내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목적지까지 2시간 남짓. 창밖의 풍경은 점점 도시를 벗어나 산으로 향했다. 현우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계약서에 서명해왔다. 인수합병, 구조조정, 투자 결정. 하지만 지금처럼 손에 땀이 맺히는 일은 없었다.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전혀 몰랐다면. 국수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낡은 간판, 오래된 유리문. 현우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봤다. 가슴이 조여왔다.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다. 가게 안에서는 선영이 국수를 말고 있었다. 하늘은 평상에 앉아 연필로 종이에 숫자를 적고 있었다. 왼손이었다. 고개를 숙이자 별 모양 목걸이가 보였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저기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 선영은 그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다만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국수 하나 주세요. 현우의 시선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늘은 낯선 남자를 힐끗 바라보고 다시 종이에 집중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현우의 가슴을 더 세게 쳤다. 그날 아무도 아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사람의 삶은 이미 같은 공간 안에서 조용히 맞닿고 있었다. 눈 내리던 산골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현우는 산골 국수집을 몇 번 더 찾았다. 처음에는 이유를 만들었다. 출장 중 우연히 들렀다거나 지인의 추천을 받았다거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이유들은 점점 필요 없어졌다. 그는 그저 그 공간에 있고 싶었다. 아이를 보고 싶었고 선영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늘은 점점 그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님 중 하나로만 여겼지만 매번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국수를 먹는 어른은 아이의 눈에도 이상했다. 아저씨, 어느 날 하늘이 먼저 말을 걸었다. 왜 맨날 와요?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선영의 손이 국수 건지기 위해서 멈췄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여기 국수가 맛있어서.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반박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현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왜? 진짜 맛있으면 웃으면서 먹어요. 근데 아저씨는 맨날 슬퍼 보여요. 그 말은 가볍게 던진 것처럼 들렸지만 현우의 가슴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럼 슬퍼서 오는 걸 수도 있겠네. 하늘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국수 말고 다른 거 드세요. 선영이 그제야 웃으며 끼어들었다. 하늘아, 손님한테 실례야. 아니에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날 이후 하늘은 가끔 현우에게 말을 걸었다. 숫자 이야기, 학교 이야기, 눈 오는 날 좋아하는 이유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 현우는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집중해서 들었다. 아이의 말투, 숨 쉬는 리듬, 손을 움직이는 습관까지. 그리고 확신은 점점 의심이 아닌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뀌어갔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은 무엇이 되는 걸까? 현우는 결국 윤준호를 다시 찾았다. 국수집 문을 닫은 뒤 세 사람은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하늘은 이미 잠든 뒤였다. 확실히 해야겠어. 현우의 말에 선영의 손이 떨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아이, 제 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다.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는 준비하고 있었던 말이었다. 검사만 하면 됩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장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진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 위 나무결이 흐릿해졌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그 아이는 제가 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제가 밤새 안고 열을 내리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울 때마다 달래며 키웠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압니다. 현우는 바로 대답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다. 결국 윤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검사를 하더라도 하늘에게는 최대한 늦게 알려야 해. 지금은 아직.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방식은 안 돼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합의했다. 조용히, 아이 모르게. 진실을 확인하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일상을 유지하기로. 며칠 뒤, 현우는 머리카락 하나를 얻었다. 하늘이 가게에서 숙제를 하다 흘린 머리카락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현우의 손은 떨렸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그 작은 머리카락을 봉투에 넣으며 속으로 말했다. 제발 제발.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은 현우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회의 중에도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서류를 넘기다가도 문득 하늘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집중할 때 미간에 생기는 주름. 선영에게도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밤마다 잠든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면 자신은 견딜 수 있을까? 자신이 어머니가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시간은 무엇이 되는 걸까? 그리고 결과는 결국 도착했다. 현우는 병원 상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일치율은 99.99%입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어떤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도 들었다. 기쁨도 안도도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죄책감이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은희의 사진을 꺼내 놓고 앉아 있었다. 오래된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미안해, 그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말했다. 너 혼자 아이를 낳게 해서. 혼자 지키게 해서. 며칠 뒤, 그는 다시 산골로 향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이 오지 않았다. 각오를 한 얼굴이었다. 선영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선영은 그를 보자마자 알았다.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음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우의 말에 선영은 조용히 내려놓았다. 복귀를. 맞죠? 그녀의 질문은 짧았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선영의 다리가 풀렸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질문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다만 두려움과 각오가 섞여 있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선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현우는 말을 이었다. 선영 씨 없이 데려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하늘에게 당신은 엄마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원한다면 당신도 함께 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선영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함께 가라는 제안은 떠나라는 말보다 더 잔인하게 들렸다. 전 여기서 살아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인생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늘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일까? 놓아주는 것일까?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7해 전,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처럼. 선영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늘아, 엄마는 내가 제일 아프지 않은 길을 고르게. 그 선택이 무엇이든 그날 밤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 있었다. 선영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수집은 여전히 문을 열었고 손님들은 평소처럼 드나들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어딘가 느려져 있었다.
국수를 말다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잦아졌다. 하늘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엄마, 하늘이 평상에서 내려와 물었다. 요즘 왜 자꾸 멍해요? 선영은 놀라서 아이를 바라보다가 억지로 웃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하늘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때문이죠. 선영의 손이 멈췄다. 어떤 아저씨? 맨날 국수 먹으러 오는 그 아저씨. 하늘은 고개를 숙이며 연필 끝으로 바닥을 긁었다. 그 아저씨 오면 엄마 얼굴이 달라져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눈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선영은 결국 결심했다. 더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고 느꼈다. 하늘에게 조금씩이라도 진실에 다가갈 준비를 시켜야 했다. 완전한 진실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했다. 하늘아. 잠자리에 들기 전 선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다른 집에서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다. 하늘은 잠시 생각했다. 엄마도 같이 가요. 그 질문에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싫어요.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다. 엄마 없는 데는 안 가요. 선영은 아이를 꼭 안았다. 그 작은 몸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며칠 뒤 현우는 다시 산골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윤준호도 함께였다. 세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았다. 하늘은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에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곧.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이에게는 제가 엄마라는 사실부터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현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다. 그건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하늘은 생각보다 단단한 아이야. 하지만 상처도 깊게 남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해. 그날 저녁, 선영은 하늘을 데리고 산길을 걸었다. 해가 지고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눈이 녹다 남은 자국들이 길 가장자리에 남아 있었다. 여기 기억나? 선영이 물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랑 맨날 걷던 길, 선영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하늘아. 엄마가 오늘 중요한 얘기 하나 해도 될까?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낳아준 사람에 대해서야. 그 말에 하늘의 눈이 커졌다. 낳아준 사람? 응, 엄마는 너를 낳은 엄마는 아니야. 하늘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선영은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널 키운 엄마야. 너랑 같이 울고 웃고 여기까지 같이 온 엄마. 하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만 산길에 흘렀다. 그럼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 엄마 아기 아니에요. 선영은 아이의 두 볼을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엄마 아기야. 그건 절대 안 변해.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다른 아저씨는 뭐예요? 선영은 그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 아저씨는 너를 낳아준 아빠일지도 몰라. 하늘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 응, 아이의 손이 선영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그럼 나 엄마랑 헤어져요. 그 말에 선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내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우리가 같이 정해야. 하늘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은 소리 없이 흘러나왔다.
선영은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날 이후 하늘은 변했다. 이전처럼 웃지 않았고 숫자 놀이에도 쉽게 집중하지 못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깼다. 엄마 가지 마. 그 말을 반복했다. 선영은 아이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다. 동시에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정말로 이 아이를 보내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함께 가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일까? 결정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현우의 어머니가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과거의 사건, 은희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보도였다. 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선영을 찾았다. 아이에게 위험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그날 밤, 선영은 하늘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국수집 평상에서 웃던 사진, 눈 오는 날 손을 잡고 찍은 사진들. 엄마, 하늘이 잠결에 불렀다. 선영은 아이의 곁에 누워 말했다. 하늘아. 엄마가 내 손을 놓는 일은 없어. 다만, 엄마가 내 뒤에 서 있을 수도 있어. 하늘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선영의 목소리에서 결심을 느꼈다. 며칠 후, 선영은 현우에게 말했다. 같이 가겠습니다. 현우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하늘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엄마라는 사실은 없던 자리에서도 지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약속합니다. 산골의 겨울은 길었다. 하지만 그 겨울 끝에서 세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한 해답은 없었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세 사람 모두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될 예정이었다. 이 산은 눈이 녹기 시작할 무렵 이루어졌다. 산골의 겨울은 끝을 쉽게 내주지 않았지만 그의 봄은 유난히 빨리 기척을 드러냈다. 선영은 오래 살던 집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낡은 장독대, 감나무, 국수집에서 쓰던 큰 냄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자신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 하늘은 말이 없었다.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서서 집을 한번, 선영을 한번 번갈아 보았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가는 거예요. 선영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응, 하지만 엄마는 내 옆에 있어. 하늘은 그 말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 듯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이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아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듯했다. 서울의 집은 산골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높은 천장, 조용한 복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 하늘은 처음 며칠 동안 방 한가운데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 너무 커요. 선영은 아이 옆에 앉아 말했다. 그래서 엄마도 무서워. 그 말에 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도요? 응, 엄마도 처음은 다 무서워. 그 말은 아이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에서 깊이 잠들었다. 현우는 조심스러웠다. 아이에게 다가갈 때도 말을 걸 때도 항상 한 걸음 뒤에 서 있었다. 하늘이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그는 절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빠, 그 단어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늘은 현우를 여전히 아저씨라고 불렀다. 현우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름은 언젠가 아이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믿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다.
하늘은 학교에 적응했고 숫자에 대한 재능은 더욱 뚜렷해졌다. 선생님들은 아이의 사고방식에 놀랐고 연구원과의 상담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선영은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은 그냥 아이로 두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며 그게 맞습니다. 어느 날 하늘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엄마, 애들이 물어봤어요.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왜 엄마랑 성이 다른지 선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 말했다.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가족은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하늘은 잠시 웃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선영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맞아. 아주 잘 말했어. 그날 밤, 하늘은 처음으로 현우의 방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현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왜? 같이 엄마 이야기해요. 그 말에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선영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산골에서 찍은 사진들, 국수집 평상에서 웃던 하늘의 모습. 이때 기억나. 하늘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 왔던 날, 현우는 그 장면을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건 내가 3살 때야. 선영의 말에 하늘이 물었다. 그때도 아저씨는 있었어요. 선영과 현우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현우가 말했다. 아니. 그땐 내가 없었어. 하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지금은 있어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은 있어. 그날 이후, 하늘은 조금씩 현우에게 마음을 열었다. 같이 산책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고, 말없이 옆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응?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현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아. 내가 편할 때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금 있다가 그 말은 현우에게 충분했다. 몇 해가 흘렀다. 하늘은 자신만의 속도로 자랐다. 수학을 좋아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음악도, 글도 좋아했다. 선영은 늘 아이의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앞에 서지 않았고 밀지도 않았다. 어느 봄날 3사람은 다시 산골을 찾았다. 국수집은 문을 닫았지만 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감나무에는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다. 하늘은 마당에 서서 말했다. 여기서 다시 살 수는 없어요. 선영은 미소 지었다. 가끔 오는 건 괜찮지.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괜찮아요. 그날 저녁, 3사람은 작은 상에 둘러앉아 국수를 먹었다. 선영이 끓였고, 하늘이 고명을 올렸다. 현우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다. 맛이 어때? 선영이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야 집 같아요. 하늘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러면 됐어요. 밤이 깊어가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하늘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응, 나 이름, 좋아요. 선영은 미소 지었다. 왜? 하늘은 어디서든 볼 수 있잖아요. 선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어디서든. 그날 하늘은 2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았다. 한 손은 자신을 낳아준 사람의 것이었고 다른 한 손은 자신을 키운 사람의 것이었다. 그 어느 것도 놓지 않은 채 아이는 앞으로 걸어갔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